1757년 영조의 아내였던 정성황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유지에 따라 후궁들 중에서 새 왕비를 뽑지 않고 새로 중전 간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새로운 중전을 간택하는 도중 눈에 띄는 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삼간택으로 뽑힌 3명의 처자들에게 영조가 어떤 물건이 가장 깊은가? 라고 물었죠. 그러니 한 명은 산이, 또 한 명은 물이 깊다고 했지만 마지막 한 명은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 가장 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감탄에 마지 않던 영조는 또다시 셋에게 물었죠. 그러면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물으니 한 명은 복사꽃이, 한 명은 모란꽃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실을자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대답에 감동을 받은 영조는 그녀를 새로운 중전으로 간택을 했고 6월 22일 창경궁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이런 총명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던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물 정순왕후입니다. 그녀는 1745년 11월 10일 명망했던 가문인 경주김씨 집안의 김항구와 원풍 부부인 원씨의 딸로 태어났죠. 그녀가 영조에게 시집을 왔을 때가 영조의 나이 66세, 정순왕후의 나이가 15세였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의붓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심지어 손자뻘인 정조보다 고작 7살 많은 나이였죠. 또한 왕비로 간택될 당시 그녀의 할아버지인 김성경도 살아있었는데 그의 나이보다 남편인 영조의 나이가 5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순왕후는 어리지만 왕비로서 굉장히 강인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옷을 만들기 위해 한 상궁이 치수를 재다가 정순왕후에게 잠시 돌아서 달라고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네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돌아서라고 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자 주위 궁녀들이 덜덜 떨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영조는 다 늙은 나이에 어린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못내 미안해했다고 하죠. 그것이 너무 애처로웠는지 정순왕후를 특히 더 예뻐하고 잘해줬는데요. 하지만 영조와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었죠. 그런데 그녀가 궁에 들어온 지 고작 3년이 된 시점에 이모화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굶겨 죽인 사건이죠. 당시 정순왕후는 중전의 자리에 앉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친정의 힘도 크지 않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왕비로서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영조의 편을 들면서 그를 밀어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영향력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사도세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녀도 영조의 비호 아래 무럭무럭 힘을 키우고 있던 정순왕후는 친정오빠이던 김귀주와 경주김씨 가문도 힘을 얻으면서 세자빈이던 해경궁 홍씨의 친정인 풍산홍씨 가문과 계속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손이 영조 다음왕이 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풍산홍씨 측이나 경주김씨 측 둘 다 세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세손의 팔을 한 짝씩 잡고 서로 끌어당기는 형국이었죠. 그러나 세손은 정순왕후 쪽인 경주김씨 측과 친하게 지내자 풍산홍씨 측과 세손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조가 외갓집이던 풍산홍씨와 손잡지 않고 정순왕후와 경주김씨 측과 편을 먹은 것이죠. 그러자 해경궁 홍씨의 숙부이던 홍인하는 당시 떠오르는 실세이던 정우경과 손을 잡고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든 영조가 대리청정의 명을 내리자 홍인하는 격렬히 반대를 했고 영조가 승지에게 정교를 쓰라는 명을 내렸을 때도 승지의 앞을 막아서며 어명을 받들지 못하게 하는 등 정조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를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도 승하하면서 세손이었던 정조가 즉위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순왕후는 어린 나이에 왕 대비에 오르게 되었죠.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즉위를 방해했던 홍인한, 정우겸을 유배 보내버렸고 홍인한은 훗날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는 김귀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귀주까지 유배를 보내버렸고 얼마 안가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말죠. 그 이후 정순왕후는 정조의 편에서 갈라서며 정조의 최강의 견제자이자 노론 벽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정조가 사도세자를 추승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나섰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이복동생 은원군이 상계군 사건에 연루되면서 죽을 뻔했을 때 정조 덕분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정순왕후는 대신들을 시켜 은원군을 죽여야 한다며 상소를 올렸고 이에 정조가 은원군 탄핵 상소를 거부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가자 그녀 역시 단식투쟁까지 하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청하기도 할 정도로
서로 척을 지게 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사실 둘의 사이는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는 않았고 정조가 할머니로서 그녀를 극진히 봉양했으며 정순왕후 또한 정조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둘 사이가 좋았던 거 맞나 싶은데요. 정조가 죽고 난 뒤 11살의 어린 나이로 순조가 즉위하자 그녀는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가 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신하들에게 각각 충성서약을 받기도 했을 정도였죠. 정순왕후는 권력을 잡자마자 정조가 진행하던 정책들이나 만들었던 기관들을 철저히 부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만들어 놓았던 장용영을 폐지해버렸고 그가 부활시킨 규장각마저 축소시켜버렸죠. 그리고 정조가 그렇게 보호하려 했던 은원군에게 사약을 내렸으며 또한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동생이던 홍락임 또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조가 재위하고 있던 당시 급성장한 남인 세력과 소론 그리고 노론 시파들을 숙청하기 위해 정조가 묵인하고 있던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신유박해를 일으켰는데요. 이때 정약용을 비롯한 정약종, 정약전 등이 귀양을 가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정조가 내쳤던 김관주, 김용주 등 노론벽파 관료들을 대거 등용했죠. 한마디로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은 대부분 내치거나 배척해버렸고 정조가 배척했던 신하들을 재등용해버린 것입니다. 신유박해를 실시하고 고작 1년 만에 온 조정은 노론벽파로 가득 채워졌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다 1803년 여기저기에 큰 화재가 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나며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론벽파가 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봐도 되는데요. 그녀가 수렴청정에서 물러나자마자 순조의 장인이던 김조순에 의해 순식간에 노론벽파가 대거 숙청되며 정순왕후의 힘도 많이 약해져 버렸고 그렇게 김조순으로부터 시작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말년은 뒷방으로 쫓겨난 늙은이 마냥 조용히 지내다가 1805년 2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개혁으로 나아가던 조선을 퇴보시켰으며 조선이 당파 중심의 정치에서 외척 중심의 정치로 변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바로 정조가 세운 업적을 몽땅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조선을 망국에 접어들게 한 벽파의 수장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며 행했던 여러 정책들은 알고 보면 정조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고 정조의 정책을 싸그리 엎어버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순왕후가 신유박해를 주도하긴 했지만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제어를 했고 소론과 시파의 관리들도 조정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았기에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면서 정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장용영을 폐지하고 규장각의 권한을 축소한 것도 정약용조차 이곳의 폐해를 인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물러나고 나서 세도 정치로 나아간 이유가 사실 안동김씨 세력이 벽파 세력을 치면서 안동김씨가 조정을 장악하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린 순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훗날 수렴청정을 했지만 안동김씨 가문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순원왕후에 비하면 정순왕후의 정치력은 뛰어났다는 것이죠. 현재도 그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나라를 망친 악녀였을까요? 망해가던 나라를 그나마 살린 여걸이었을까요? 15살 어린 나이에 궁으로 시집와서 어린 나이에 왕실 최고 어른 대접을 받으며 온갖 정쟁 속에 뛰어들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삶을 산 정순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선의 위대한 국모이자 비운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망하는데 명성황후가 일조했다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정도이죠. 당시 조선 사람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명성황후를 싫어했는데 동학 농민운동이나 이모군란의 최종 목표는 모두 명성황후였을 정도였고 심지어 백성들은 그녀를 개간년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명성황후는 무슨 짓을 벌였길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런 욕을 먹고 있을까요? 당시 조선은 오랫동안 세도 정치로 인해 나라가 개판이었는데 이에 흥선대원군은 외척 세력의 힘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종의 배필로 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어서 외척 걱정도 없으면서 집안의 급도 떨어지지 않았던 민자형을 간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성황후는 중전이 되었지만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는 사이가 점점 틀어졌는데요.
사이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 명성황후가 낳은 아기가 항문이 막힌 상태로 태어나 사이로의 세상을 떠나자 대원군은 곧바로 고종과 궁인이시 사이에서 태어난 완화군을 원자로 책봉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성황후는 여러 대신들과 최익현을 시켜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했고, 결국 대원군은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명성황후는 나라를 대차게 말아먹기 시작했죠. 그녀는 남편 고종을 뒷받침할 세력으로 민씨 일족들을 대거 추천했고, 고종은 명성황후를 믿고 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60여 명의 민씨 일가가 중앙 요직부터 지방 관직까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으며, 이 민씨 일가의 매관매직, 부패, 사치 등 여러 악행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죠. 민씨 일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혈연학연 지연을 총동원해 남아있던 관직까지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씨 일가는 순식간에 가장 큰 세력이 되었죠. 병조판서이자 세곡을 관리하던 선해청의 당상관 민겸호는 군졸들에게 줘야 할 급여를 빼돌려 자신이 꿀꺽해버렸는데, 이로 인해 격분한 군졸들은 이모군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군졸들에게 줘야 할 급여도 부족하던 심각한 상황에도 고종은 세자와 세자빈의 가래를 위한 혼수품으로 대량의 비단을 구입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써버리기도 했죠.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졸들의 목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와 민씨 일파였고, 결국 민겸호는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명성황후는 궁녀 복장을 한 채로 충주 목사 민흥식의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황현의 매처냐록에 따르면 그녀가 충주로 도망을 갈 때 강을 건넜어야 하는데 사공이 강을 차단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면서 배를 태워주지 않으려 하자 명성황후는 금반지를 빼서 가마 밖으로 던져주어 건널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면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중전이 음란에 이 난리가 났으니 낭자가 여기까지 피나누게 되었네요 라고 했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훗날 황궁을 하고 나서 이 노인을 벌주기 위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자 그 마을을 통째로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충주로 도망친 명성황후는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졸들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도움을 청했고, 이로 인해 외국 군대가 합법적으로 조선에 주둔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성황후와 민씨들은 조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민겸호뿐만 아니라 다른 민씨 일가의 만행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들은 한반도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그 돈들을 착복했죠. 그렇게 근대화에 써야 될 돈을 민씨들이 사유화해버리면서 나라 경제는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민영식은 국가 한 해 세입 480만 냥 중 7분의 1에 해당하는 70만 냥 정도를 횡령하기도 했죠. 2021년 국가 세입이 524조 원 정도였던 걸로 생각해보면 민영식 혼자서 약 74조 원의 돈을 헤쳐먹었던 것입니다. 이 민영식이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훗날 그를 영남 도적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리고 민영주는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와 붙어먹으며 친청파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출병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그땐 일본에 붙었고, 훗날 친일행위의 공로를 인정받아 자기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름을 영의로 바꾸는데 그 유명한 친일파 민영이가 바로 이 민영준이었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백성들 고열을 쥐어짜며 수탈한 재물을 잘 불려나갔던 덕에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최고 부자들 중 한 사람이기도 했죠. 광복 이후 민영위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씨 일가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엄청난 돈을 모았던 반면, 명성황후는 어마어마한 사치와 낭비로 흥선대원군이 10년여에 걸쳐 쌓아놓았던 국고를 단 1년 정도 만에 탕진해버리는데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앓고 있던 병을 조선에 와있던 외교관이자 의사인 알렌이 치료해 주었는데, 이때 명성황후는 90m가 넘는 길이의 비단 한 필과 황금빛 비단 두루마기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인해 조카인 민영에게 엄청난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도 알렌이 그를 치료해 주었죠. 알렌은 자신의 일기에 민영익을 치료해준 사례금으로 명성황후에게 10만 냥을 받았다고 기록해 두기도 했습니다. 10만 냥을 굳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한 냥의 가치가 지금의 약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10만 냥이면 현재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죠. 이 엄청난 돈을 사례금으로 그냥 줘버렸던 것입니다. 이 알렌은 훗날 운산금광의 채굴권을 따내려고 정부 요직에 있던 이완용 등 친미파 인사들과 협상을 하며 골머리를 썩히고 있던 와중에 명성황후의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채굴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명성황후의 말은 바로 지난 10년간 조선을 위해 봉사한 알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운산금광을 하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운산금광이 미국에 넘어갔고, 이후 운산금광에서는 약 40년간 900만 톤의 금을 채굴해 거의 5,600만 달러의 수익을 미국에 벌어다 주었죠. 그런데 알렌뿐만 아니라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명성황후에게 축의금으로 100만냥을 받았다고 자신의 저서 조선견문록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민비는 무속신앙에도 심취해 있었는데요. 진령군이라는 무당을 총애했던 명성황후는 세자의 복을 빌고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국내에서도 수시로 구판을 벌였으며 한 번 구판을 벌일 때마다 몇만 냥씩 써댔죠. 심지어 고종은 그녀가 영험하다 하여 왕실 종친이나 외척 또는 공신에게만 주었던 군호를 내렸고 그때부터 진령군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의 전기를 한양으로 가져와야 나라가 태평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명성황후는 금강산에 봉우리 12,000개에 쌀 한 섬과 배 한 필 그리고 돈 100냥씩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때 바친 재물들은 모두 진령군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죠. 이후 진령군은 나랏돈으로 한양의 북쪽의 관우 사당인 북묘를 지은 후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곳에 자주 찾아가 점도 치고 굿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성황후는 금세 내수사의 돈을 모조리 탕진해버렸고 이후에는 호조나 선해청의 공금까지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하죠. 게다가 명성황후의 접견실에는 가로 570cm, 세로 240cm 크기의 표범 양탄자가 깔려 있었는데 이는 표범 48마리의 가죽 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고는 텅텅 비게 되었고 고종의 법적 어머니였던 조대비의 장례를 치를 비용마저 없자 결국 백성들에게 또다시 세금을 거둬 그 돈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하죠. 이후 조병갑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또 다시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했고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도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게 되면서 훗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또다시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민을 잔인하게 진압해버린 것이죠.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었는데 명성황후는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선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동시에 일본군과 청군의 각각 조선 정규군까지 파병해 서로 총질까지 하게 한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였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삼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명성황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젠 러시아의 편에 붙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 했던 명성황후는 일본의 제거 대상 1호가 되었고 결국 여우사냥이라는 작전하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일본 낭인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명성황후의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뒤 연못에 던져버렸죠. 당시 백성들은 명성황후가 죽었다는 것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손으로 단죄했어야 하는 명성황후를 일본 진해가 뭔데 함부로 우리나라 왕비를 죽였냐는 이유에서였죠. 비록 명성황후가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왕조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의해 그렇게 죽임당한 건 너무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도 정치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치와 낭비로 나라의 국고를 탕진해버려 결국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발생시킨 원흉이 된 인물 명성황후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다뤘던 중종편을 보면 중종이 처음에는 아끼던 신하들을 나중에는 가차없이 손절해버리며 마치 이중인격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중종의 왕비 또한 남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세자였던 인종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끼며 잘 대해줬지만 정작 친아들인 경원대군을 낳게 된 후부터는 권력에 욕심이 생겨 마치 인종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 못살게 굴었다고 하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문정왕후의 이야기입니다.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좌에 오른 조선의 11대 국왕 중종. 그의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는 집안 식구들이 연산군과 엮이며 모조리 몰락한 끝에 그녀 자신도 일주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는 중종의 맏딸인 효혜공주에 이어 적통대군이자 훗날 조선의 12대 국왕이 되는 인종까지 낳았지만 인종을 낳은 지 6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경왕후 윤씨가 죽고 새 중전 후보를 찾던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는 자신의 집안인 파평윤씨 가문의 딸들 중에서 간택을 하기를 원했고 같은 파평윤씨이자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도 거기 동의하면서 새로운 중전으로 간택된 인물이 바로 문정왕후였죠. 1517년 17세의 나이로 중전이 된 문정왕후는 처음에는 당시 원자였던 인종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잘 대해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달아 4명의 공주만을 계속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정왕후가 처음 입궐했을 때부터 그녀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던 후궁인 경빈박씨가 자신의 아들인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몄고 세자인 인종을 지지하던 문정왕후는 본격적으로 경빈박씨와 암투를 벌이게 되죠. 이때 세자를 지지하던 또 다른 세력인 김한노가 세자의 생일날 누군가가 죽은 쥐의 사지를 찍고 불에 태운 후 세자의 침실 창문에 걸어둔 작서의 변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경빈박씨를 지목하며 끝내 그녀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었던 문정왕후였지만 1534년 자신의 친아들인 경원대군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녀는 숨겨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경원대군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문정왕후는 항상 세자의 편에 서서 세자를 감싸주는 입장이었으며 작서이변 사건 때까지만 해도 문정왕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자를 보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중종이 죽기라도 한다면 다음 왕으로 즉위하게 될 인종을 등에 업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된 문정왕후는 그때부터 180도 태도를 바꿔서 세자를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말년에는 세자가 지내던 동궁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로 문정왕후가 지목받을 만큼 세자와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문정왕후는 이때부터 자신의 친동생인 윤월로와 윤원영을 불러들여 당파를 만들었는데 이들 형제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과 세자의 외숙인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 세력이 그 후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자 그녀의 친동생인 윤월로와 윤원영은 그녀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획을 세웠지만 인종의 숙부인 윤임이 그들을 막으면서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죠. 한편 경빈박 시세력이 몰락한 뒤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기말로 일파는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위에 상관없이 모조리 숙청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조정신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문정왕후가 세자를 지지할 때는 기말로도 그녀와 뜻을 같이 했지만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은 후부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기말로도 태도를 바꿔 아예 그녀를 중전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려 했죠. 기말로는 대윤의 우두머리인 윤임과 짜고 문정왕후를 몰아내버리려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기말로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중종이 기말로를 파직시켜버린 후 사약을 내려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문정왕후 일파는 자신들의 경쟁자였던 윤임 또한 제거하고 싶었지만 윤임이 눈치 빠르게 기말로를 숙청하는 데 앞장서며 공을 세우는 바람에 그를 제거하지는 못했고 그저 서로의 세력을 비슷하게 만드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1544년 중종이 죽고 세자였던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소윤은 그 기세가 약해졌고 그때까지 인종을 지지하던 대윤의 세상이 왔습니다. 소윤의 중심인물인 윤월로가 대윤의 탄핵을 당해 귀향을 갈 정도였죠. 자신을 지지하던 윤월로가 사라지자 위기감을 느낀 문정왕후는 아들인 경원대군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종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인종은 허약한 몸을 이끌고 중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종에게 계모 문정왕후가 잦은 타박까지 하면서 인종이 몸과 마음에 더욱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죠. 다만 문정왕후가 인종을 몰아세우는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고 인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릴 것을 지시하는 등 나름 인종을 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문정왕후가 인종을 대하던 모습을 봤을 때 그녀의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인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몸이 허약했던 인종은 아버지 중종의 장례를 무리하게 치르면서 왕위에 오른 지 불과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또다시 비게 된 왕자리에 결국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13대 왕인 명종입니다. 즉위할 당시 명종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왕 대비인 문정왕후가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권력을 잡게 된 그해의 문정왕후는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비롯한 대윤 세력을 제거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생인 윤원노를 귀양 보냈던 대신들이 자신마저 길들이려고 하자 오히려 반격에 나서며 그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유배보내버렸는데요. 2년 뒤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을 기회로 평소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다른 왕족들과 살림 세력까지 제거해버렸고 2년 후인 1549년에도 충주에서 이홍윤의 옥사가 터지자 수십 명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반대 세력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문정왕후를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죠. 이후 문정왕후는 자신을 지지하던 소윤 세력의 핵심인 윤원형과 이기, 정순붕 등에게 주요 관직을 내리고 윤원형의 첩인 정난정은 정경부인으로 봉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정왕후 일파는 한양 각지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들었다고 하죠. 게다가 시전을 장악하고는 시전 상인들로부터 많은 뇌물까지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에서 보호라는 승려를 중용하며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다는 것인데요. 승려들의 과거 시험인 승과와 승려의 신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던 도척제를 부활시키는 등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불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시절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을 편 이유는 문정왕후가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발해 대는 살인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밀어준 것 또한 컸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살인들과 유생들은 크게 화를 내며 문정왕후에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문정왕후의 권세가 강했던 시기라 그런 반발 또한 얼마 못 가서 사그라들고 말았죠. 1553년 명종이 20세가 되자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면서 이후부터는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지만, 사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로는 윤원형 등과 함께 계속해서 나랏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1565년 갑자기 병세가 심해진 문정왕후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그해 음력 4월 6일 오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문정왕후는 여자의 몸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점과 유교사회에서 불교를 숭상했다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까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실제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때 그녀의 측근들이 심각한 비리들을 저질렀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죠. 때문에 그녀가 죽은 후 실록에서도 그녀에 대해 사직의 죄인이자 집안을 망하게 한 암탈기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문정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